제가 살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을 처음 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요. 경제 위기설을 부인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내년부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주로 교체를 앞두고 있다라는 장하성이 경제 악화를 전 정권 탓이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경제 모순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지난 정권들이 하지 않았다. 내년에 10%좀 늘어난 470조 예산이 집행되면 소득주도 성장을 체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그대로 용인을 했습니다. 장하성의 말이 당정청의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자, 뻔뻔하기도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철판을 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쿠론인가 책이 있죠. 얼굴이 검고 두꺼워야 출세한다는 건데, 자, 장하성이는 집에 간다면서도 내 가기 전에는 안 망했으니까 자, 나는 내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10% 늘어난 내년 예산을 언급하며 정부 지출 증가를 두고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걸로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매년 20조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얼마나 뜯어내는데 도가 튀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친 세수보다 재정 지출이 너무 적게 지출해서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처럼 됐다. 그래서 확 써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 앞에 해마다 뭐 한 3%, 4% 정도 예산을 올린 정권들은 다 쫄보라서 그렇게 적게 하고 돈을 마음대로 안 쓰느냐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함부로 팍팍 쓰기에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정권은 양심에 틀이 났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저렇게 많이 뜯어냈는데 왜 안 쓰냐? 팍팍 써서 돌려주면 되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낸 사람과 세금을 팍팍 써서 돌려준 사람이 다르다는 데 있지요. 그 과정에서 정권도 돈을 팍팍 쓰지요. 업무 추진비나 맨날 해외 순방 다니지 않습니까? 또 간다며요. 13일부터 18일 날. 아세안인가? 자, 그러면서 이자가 입이 있다고. 우리 성장률이 낮다는데 최근에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데 여전히 2% 후반대 성장률을 하고 있고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로는 국민 경제 심리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그래 선진국들은 0%, 뭐 미국은 뭐 2점 몇 프로라도 뭐 성장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비관적이냐? 아니지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수준에서 성장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6.5인데 저성장이라고 난리가 났지 않아요? 우리도 과거에 고도 성장의 시기에는 10% 이상 성장했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한국의 수준에서 2.6%, 7% 성장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은 0%를 성장해도 사회가 그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성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경제정책실장에 있었다는 게 잘못된 거죠.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문 정권은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핵심 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죽어도 지 잘못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날 회의의 결론은 결국은 이런 기조들을 밀고 가겠다 하면서 야당을 설득해서 예산을 그대로 관철시키자라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같이 잘리는 김동연이는 적지 않고 장하성을 쳐다보면서 끝났대요. 자, 그러면서 여당은 1조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수해야 된다.
자, 올해보다 1385억을 정액해서 1조 977억으로 해놓은 이 남북 협력 기금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모았습니다. 참 북한 문제 말고는 이들 눈에는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이제는 죽을 때가 돼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시장에만 못 맡긴다라고 장하성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도 위기론이 근거 없다라는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매일 나오는 경제의 부정적인 수치나 통계들을 이루 말을 하기도 귀찮습니다. 자,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수출 전반이 자유낙하 중이고 수직낙하예요. 생산, 투자는 6개월째 뒷걸음을 치고 있고 고용은 9개월째 실업자 100만 명이 돌파되고 있고 수출도 반도체만 빼고는 마이너스 성장이고 반도체도 시원찮아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본인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전 정권이 다 저지른 걸 우리가 바로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을 투입하면 나아질 거라고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불손하고 그야말로 지금 이런 성장은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 경제를 더욱 나빠지게 하려고 위기론을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밀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있다면 오늘 바로 장하성을 바꿔서 발표를 해야 될 건데 장하성의 말은 존중한다. 다만 결과가 아직 안 좋아서 시끌시끌하니 이제 말을 바꾸고 다른 말로 또 지금처럼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베네수엘라 같은 식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식으로 밀고 가겠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뭐를 못합니까? 국민이 실험용 지혜요. 다 망해도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한번 관철되는 꼴을 볼 때까지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청와대로 장하성이 집으로 도끼 들고 사람들이 찾아가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장하성은 문재인의 꼬봉입니다. 문재인이 장하성을 제대로 뭐라 했으면 장하성이 그렇게 언론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한때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전문가도 최근에 청와대 사람들이 경제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세계 IT 산업이 정점을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 사라지고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생기고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1년, 2년마다 갈다가 이제는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3분기에 8% 줄고 반도체 성장률도 반토막이 4분기에 날 걸로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3억 6천만 대 팔렸는데 삼성이 그중에 7,230만 대를 팔았는데 13%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도 또 지금 완전히 꼬르박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도달할 거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조차도 자신감을 잃고 최고 실적이라고 함에도 4분기에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실적에 자신이 없어서 숫자를 감추고 있고 이 팡이라고 불리우던 5개 잘 나가는 회사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도 전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은 영속적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오고 있어요. 이런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세계적 위기 속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한 정권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좌파들조차도 최근에 이 문 정권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동산 강의를 TV에 나와서 하는 강사가 프로고 현 정권은 아마추어다는 거죠. 자, 시장에 대해서 정권은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정치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꿰뚫고 시장이 잘 굴러갈 때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막혔을 때는 어디에서 시장이 막혔는가 막힌 곳을 뚫어주고 또 시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규칙이라는 부분에 위배되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한마디로 힘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그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겠다라고 설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도 결국은 이 정권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가지고 문제인 겁니다. 지금 딱 이 수준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라고 동아일보는 오늘 아침에 경제부장이 글을 썼습니다. 금감원이 한 투자은행의 임직원이 그룹 내 골프장과 호텔을 너무 자주 이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거래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는 겁니다. 자, 공정위는 곧바로 조사 방침을 발표했고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해당 투자은행에 발행업 업무 인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이 빨리 과징금을 때리거나 벌금을 때리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풀어주라 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처럼 이 정권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신들만의 선글라스, 임종석이 선글라스 좋아하다가 개망신을 당했지만은 자신들의 선글라스로 색깔을 낀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괜히 청와대에 정책실장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기재부 장관, 부총리로 하여금 경제총괄 시스템을 맡기고 청와대는 조언만 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건데, 청와대의 직제에 대통령 비서실에는 실장 한 명만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조직법상의 직제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책실장을 부활시켜서 한마디로 제왕적인 청와대로 만들어서 굳이 장하성이 같은 사람을 옆에 앉혀서 이 지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국가 운영을 누가 하는가 했을 때 임종석이 중심에 서고 조국이, 장하성이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운동권 패거리들이 임종석한테 충성을 바치면서 그걸로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경제, 국방, 대북 모든 부분이 사회개혁에 관한 부분이나 예산이나 적폐청산에 관한 부분도 거기에서 다 결정되어져서 나머지 국가의 행정부들은 결정되어진 상황을 그냥 따라갈 뿐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소수의 운동권 패거리의 시각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을 80년대에 정오로서 그 시장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각, 저보고 무슨 위장 보수니 무슨 특정한 재벌에 대한 정원이 갖고 있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시장이 그야말로 알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오히려 정치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꼼수를 쓰거나 반칙을 쓰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야말로 시장경제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정권의 재벌 순위요, 청와대에서 정해놨어요. 누가 제일 센 사람인가 반장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에서 인수합병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정권에서 왜 태양광에 저렇게 매몰을 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정권에서 처음에 선거를 할 때 공약했던 일들이 왜 안 되는가, 그걸 왜 청와대가 입을 다무는가도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혁신한다고 혁신 성장을 한다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뜬금없이 원격 의료하고 또 뭡니까? 인터넷 은행, 입국장 면세점 이야기를 왜 하는가도 알만한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들과 연관된 소수를 위해서 먹이로 던져주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약간 조정해서 덮어놓고 한 개씩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 알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권이 공정경제가 아니라 불공정경제를 지향한다는 것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재벌 총수들을 억지로 끌고 가고 가기 전날 회사를 압수수색을 해서 겁을 짠뜩 줘놓고 북한에 김정은이 똘마니 이성거이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 왜 빈손으로 와가지고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느냐도 한마디로 이 정권이 경제를 바라보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순실 사태를 적폐라고 한다면 그 사태에서 권력의 사적인 운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적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위는 최순실이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권력의 사사로운 운영을 경제까지 밀어붙이면서 경제를 한마디로 자신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좌파 이념을 가지고 도배를 하면서 그것이 공정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어디에도 없는 환상의 이야기. 국가 예산 좀 풀고 최저임금 올려서 소득주도 될 것 같으면 그건 못할 나라가 없죠.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맞았다면. 그래서 노벨 올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성장 안 된다. 성장을 하려면 지속적인 혁신의 틀과 혁신이 되기 위한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혁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중간에 혁신 성장이란 말을 설거머니 하나 갖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지만은 저 변두리에 있는 자원 갖고 묵고 사는 나라 정도, 캥거루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호주가요.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본받아야 될 호주 법칙이라는 게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91년 이후에 27년간에 단 한 차례도 저성장을 해본 적이 없고 매년 증가하는 소득, 또 낮은 비율의 공공부채, 높은 수준의 복지, 심지어 호주는 최저임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몇천 원, 2만 5천 원쯤 될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이민에 대한 한때 백호주의라고 해서 호주가 남아공만큼은 아니지만 이민차별 국가를 했는데 이제는 대규모 이민까지 받는 안정적인 모습을 갖춘 국가입니다. 자, 물론 호주에 지하 자원이 많고 땅이 넓다 보니 이제는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지금 독일보다도 3배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중산층의 소득 역시 미국보다 4배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단지 이런 지하 자원이 좋았다라는 운만이 아니라 선진국이 고전하고 있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연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 호주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주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호주의 정치 풍토가 극단적으로 기울지 않으면서 좌파 우파가 바뀌더라도 크게 국가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호주가 지금 많은 부정적인 호주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에서 호주가 좀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국가 경제 위기의 가장 큰 것은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듯이 통치 리스크입니다. 정치가 집권 정당의 최고의 권력 핵심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다라는 걸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차라리 없다 하면 한국에 정권이 없고 경찰만 있다 해도, 예? 금감원이니 금융위원회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없고 경찰만 있다 해도 이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한국의 지금 경제를 죽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후임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홍남기는 군 면제를 받았고 후임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지금 김수현 사회수석입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을 날려버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안치겠다 하는데 더 웃긴 것은 이들을 질타해야 될 한국당이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주겠다. 아동수당을 10만 원이 아니라 저들은 30만 원을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한국에 48%가 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냅니다. 국민 중에 100명이 있으면 세금 내는 사람은 52명, 절반만 세금 내고 절반은 세금을 안 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조세 부담률이 20.28%, 거기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포함해서 국민 부담률이 26.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절반쯤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내는 유럽의 선진국처럼 지금 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한 발 더 나가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하자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불행이 뭔가 하면요, 통치 리스크인데 이게 저 좌파에서 우파로 바꿔봤자 이것들도 무식하게는 매일반이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한국당은 주로 물 좋은 데를 중심으로 20%를 교체하자는데 20%는요 그냥 특별하게 비대위 만들어서 혁신하고 무슨 전원책 불러다 조강특위 안 해도 20% 이상씩은 물갈이가 돼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요. 예?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국회의원을 못하게 하는 것을 한국당이 시험적으로 좀 도입해봐는 거예요. 경제나 정치, 역사, 예? 국제, 지정학적인 안보 문제까지 해서 한 10대 과목을 이렇게 시험을 쳐서 적어도 거기에서 60점 이상 못 받은 놈은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국민이 전부 무식해져도 사회의 지도자는 유식해야 되는데 이 수준조차도 비슷해져 가고 있으니 문 정권이 이딴 식의 오만함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 정권의 지금 무지함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걸 타도하려면 보수 세력들이, 보수 정당이요, 그래도 이들보다는 유식해져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출산에 2천만 원, 아동수당에 30만 원, 참말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냥 다 갈라먹고 5천만 명이 국가예산 갈라먹고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갈라먹고 각자 사는 거는 알아서 땅굴을 파서 살든지 하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